안녕하세요. 현재 영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2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평생을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니 알겠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걸 말이에요. 평생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란 감정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큰 배려잖아요. 저는 결혼 후 남편에게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기에 서로를 위해주는 부부를 보면 참 부럽기 그지없네요. 저희 부부도 사랑과 배려로 서로를 아껴주던 때가 있었는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은 그저 씁쓸할 뿐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하루하루를 후회로 보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공감하시고 대리만족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외교관이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오빠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오빠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이었는데요. 그에 비해 동생인 저는 영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에서는 오빠만큼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꾸중을 듣거나 공부를 잘하는 오빠와 비교를 당하는 일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며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이런 부모님의 영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노력하기 시작했고 서울 상위권에 속한 대학교 영문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죠.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무난하게 영어 강사가 될 수 있었고요. 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의 길을 따라 외교관이 되길 원했지만 오랜 기간 외교관을 준비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에 영어 강사에 만족을 했는걸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강의를 통해 향상된 영어 실력을 가지는 것은 참 뿌듯한 일이었어요. 하루에 10시간 남짓 서서 강의를 하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뿌듯한 일은 없었기에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던 중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강의를 들은 후 하루도 안 빼고 아침 일찍 앞자리에 앉아서 강의 준비를 하는 남편의 모습은 참 인상이 깊더군요. 저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간을 활용해서 간간히 이야기를 했고요. 남편은 대기업 취업 준비생으로 토익 공부를 하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몇 번의 낙방에도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기업에 가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이 참 멋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꼭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길 바랐죠. 그리고 얼마 후 이런 바람은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한 후 남편은 학원으로 돌아와 고백을 했어요. 저 또한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 남편의 손을 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만남의 시작으로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2년의 열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기로 결심하며 처음으로 서로의 지갑 사정을 공개했는데요. 남편은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모은 돈으로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집은 월세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런데 신혼집을 월세로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친정 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저에게 양도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돈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싫다면서요. 참 감사하게도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저희 부부는 넉넉한 형편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네요. 자식에게 집을 사준 후 자기 집처럼 드나드는 부모님들이 많았지만 친정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희 부부의 생활을 존중해 주셨기에 절대로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 오는 법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는 친정 부모님과는 다르게 시어머니께서는 자기 집보다 더하게 저희 집에 드나드셨는걸요.
잘난 대기업 아들을 둔 덕에 이런 깨끗한 아파트를 구경한다면서요. 눈치를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으면 대기업 다니는 남편에 이런 좋은 집까지 얻게 되는지. 어디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네가 이런 좋은 아파트에서 살림살이를 시작할 수나 있었겠니? 나 때만 해도 무조건 첫 살림은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잘난 남편 만난 덕분에 우리 며느리는 처음부터 좋은 집에서 살림 보따리를 푸는구나.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것도 다 잘난 남편 덕이니 항상 남편 말을 따르면서 고분고분하게 지내렴.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남편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장인어른이 아파트를 사줬다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시어머니의 기분을 생각해서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전에도 툭하면 남편 덕분에 좋은 아파트에 산다는 것을 강조하며 은근하게 시집살이를 시키셨기에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 사실 이 아파트 혁준 씨가 산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사주신 거예요. 그동안은 어머님 기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계속 숨기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럼 이 아파트가 우리 아버 명의가 아니라 네 친정아버지 명의란 말이냐? 시어머니께서는 아파트가 남편 명의가 아니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듯 싶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아파트를 걸고 넘어지며 남편에게 아침 식사를 차리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저희 집안 살림까지 강요를 하셨거든요. 아파트가 제 명의라는 것을 들은 시어머니께서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아가, 친정아버지께서 이 좋은 아파트를 사주신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아파트는 우리 아범 명의로 돌리는 게 어떻겠니? 남자가 가진 게 많아야 든든한 마음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법인데 이 좋은 아파트가 마누라 명의여 봐라. 어디 주눅 들어서 큰일이나 할 수 있겠니? 이게 다 너희 부부 좋으라고 하는 일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번만큼은 이 시애미 뜻대로 해다오. 그리고 여자 혼자 이런 의리의리한 집 가지고 있다는 말이라도 돌아봐라. 남 얘기 떠드는 거 좋아하는 옆에 애들이 가만히 있나? 아무리 그래도 아파트 명의를 혁준 씨 단독 명의로 올리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거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쳐도 이 아파트는 저희 힘으로 산 것도 아니고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주신 건걸요. 아버지한테 죄송해서라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어디 네 아버지가 대기업 다니는 손자 손가락 빨게 하고 자기 딸만 배부르게 살게 하고 싶어서 이 아파트를 사주신 거겠니? 다 너희 부부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주신 거지. 원래 여자가 집안 살림을 잘해야 바깥 일하는 남편이 잘 되는 법이란다. 지금이야 당황스러워서 그러는 거지만 나는 우리 며느리가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 믿으마. 당황스럽긴 했어요. 아파트 명의가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직장을 잘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갑자기 잘하던 일을 하루아침에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 거절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자꾸만 아파트 명의를 남편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하셨어요. 막무가내로 구는 시어머니를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재산을 탐내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칼만 들지 않았을 뿐 강도와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듣자 남편은 미안해했어요. 괜한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시달렸다면서요. 근데 말이야. 사실 이 아파트 말이야. 공동 명의로 하면 어떨까? 물론 장인어른이 당신한테 사준 걸 알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제는 평생 같이 살 부부 사이인데 집이 당신 명의로만 돼 있는 게 좀 그래서 솔직히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당신 명의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창피하고 당신도 알잖아. 사회생활하는 남자들 사이에서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어머니와 똑같이 말하는 남편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부드럽게 말하긴 했지만 어찌되었든 본심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싶다는 것이잖아요. 거절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돌아가면서 공동 명의로 하자는 말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런 뻔뻔한 행동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저희 아파트에 향해 있던 관심은 모두 도련님이 데려온 예비 동서에게로 향했거든요. 사업을 시작한 도련님께서는 항상 돈 많은 집 딸과 결혼하겠다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정작 도련님이 데려온 예비 동서는 돈 많은 집 딸이기는커녕 부모님도 안 계신 고아더라고요. 더군다나 동서는 이름도 모르는 작은 중소기업의 경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며 도련님의 결혼을 반대했죠. 부잣집 딸 아니면 장가도 안 가겠다는 놈이 뭐에 홀려서 이런 써먹지도 못하는 것을 데리고 와? 어디 애미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서 작정이라도 한 거냐? 지금까지 잘하던 놈이 왜 이렇게 어미 속을 썩여? 다른 걸 다 떠나서 나는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은 고아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일 생각 없다. 사람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결혼 허락해주세요. 이미 뱃속에 애까지 있는데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도 없잖아요. 뭐? 저 천것 뱃속에 애가 들어섰다는 거냐? 이 모자란 놈이 아주 우리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디 저런 천것한테 내 손주를 볼 수가 있어? 아이고, 못 배운 상것을 집에 들이다니 내가 죽어서 조상님을 볼 낯이 없다. 아이가 있다는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털썩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도련님에게 건 기대가 커 실망도 크다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그래도 바로 눈앞에 사람을 두고 앞담을 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결혼이 확정된 사이이니 잘 대해준다고 해서 어디 덧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뭘 그리 큰 잘못을 했길래 잘난 우리 아들한테 저런 몹쓸 것이 붙은 건지. 길바닥에 뒹굴던 똥개한테 기와집을 내준 꼴이라니. 앞으로 나는 무슨 낙으로 살고. 시어머니께서는 채통도 잊은 채 바닥에 엎어져 펑펑 우셨어요. 옆에 있던 예비동서는 몸둘 바를 모르며 우왕좌왕했고요. 인사를 온 첫날부터 푸대접을 받는 예비동서를 보니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축복받을 만큼 행복한 일인데 시어머니로 인해 모든 것이 망가진 거잖아요. 예비동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이미 뱃속에는 도련님의 아이가 있었기에 시어머니께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식을 허락하셨는데요. 진짜 문제는 결혼을 한 후였어요. 결혼 후 도련님 부부와 합가를 한 시어머니는 악랄하다는 소리가 날 정도로 동서를 괴롭히셨거든요. 임신 후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동서에게 삼시세끼를 차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힘든 이불 빨래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시키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 동서가 힘들다는 소리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께서는 도끼 눈을 뜨며 동서를 타박하셨습니다. 길바닥에 뒹굴던 똥개 주제에 분에 넘치는 우리 아들 만나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 밥값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나는 우리 아들한테 도움 하나 안 되는 며느리한테 착한 시엠이 될 생각 없으니 임신했다 핑계대면서 머리 굴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게다. 저도 웬만하면 다 하겠지만 입덧 때문에 음식 냄새 맡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입덧이 잠잠해질 때까지만 근처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밑반찬으로 식사 준비하면 안 될까요? 부모한테 예절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 모양인 거냐? 아니면 임신했다고 유세 부리면서 시애미한테 대들려고 하는 거냐? 어디 우리 아들 덕분에 집에서 편하게 있는 주제에 공짜로 놀고 먹으려고까지 들어? 삼신할매도 참 너무하시지. 어떻게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청껏한테 우리 아들 핏줄을 점지해 주신 건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주제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다행이구나. 숟가락 하나 안 들고 온 주제에 편하게 지내려고 숟까지 쓰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범이 오늘 꽃게탕 먹고 싶다고 했으니 장에 가서 냉장고에 있는 꽃게 손질부터 해라.
시어머니에게 시달림을 받은 동서를 보니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시댁에 방문하게 된 것이죠. 최소한 제가 가면 조금이라도 일손을 거둘 수 있으니까요.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동서에게 일을 조금만 시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앞에서만 듣는 척을 하고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동서를 괴롭히셨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시달림을 받는 동서를 보니 덜컥 걱정이 됐어요.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뱃속의 아이가 편안할 리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걱정은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네요. 동서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만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동서가 아이를 잃었다는 것을 알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뱃속에 아이를 잃고 힘들어하는 동서의 모습은 안중에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얼마나 몸을 함부로 굴렸으면 뱃속에 애가 떨어져? 임신한 동안 동서 집에만 있었던 건 어머니께서 제일 잘 아시잖아요. 의사가 그러는데 무리한 일을 많이 해서 아이가 자연유산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머니께서 동서한테 집안일을 많이 시킨 건 맞으니까요. 아이고,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 집안일 안 하고 사는 가정주부가 어디 있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는지. 애 때문에 비싼 돈 들여 유명하다는 병원까지 왔는데 아주 환자 진료도 못하는 돌팔이를 만났구나. 여러 번 말려봤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동서를 향해 모진 말만 내뱉으셨어요. 아무리 의식이 없다고 하지만 동서를 향해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가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다. 오히려 잘 됐어. 어차피 쓸모도 없는 이 청껏을 집에 들인 것도 다 뱃속에 있는 우리 아범 핏줄 때문이었는데 이제 뱃속에 애도 없으니 갈라서기만 하면 되겠구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동서를 내쫓을 생각부터 하다뇨. 설마 하며 지켜보니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도련님에게 전화해 당장 동서와 이혼하라는 말을 남기셨어요. 다행히 도련님의 제지로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일들을 동서 탓으로 돌리며 전보다 더 심하게 동서를 괴롭히셨는데요. 아직 다 아물지도 않은 몸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었고 저희 집에 동서를 데리고 오게 되었네요. 동서를 집으로 데려온 후 제일 따뜻하게 끓인 미역국을 건네주었는데요. 동서는 건넨 미역국을 먹지도 않고 왈칵 눈물부터 쏟아내는 걸요. 자신이 이런 귀한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거냐면서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서의 부모님은 동서가 13살이었을 때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다고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돌봐줄 친척이 없어서 고아원에 가게 되었고요. 가장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혼자가 되다니 짠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챙겨주고 싶었는걸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동서를 못마땅해 하며 동서가 있는 바로 눈앞에서 눈치를 주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네요. 몸조리를 하는 기간만이라도 동서가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을 집에 들일 정도로 당신이 정 많은 사람인 줄은 미처 몰랐네. 이럴 거면 아예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거지들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공짜로 밥 먹여주고 재워주지 그래? 어차피 당신은 꼭두 새벽부터 돈 벌러 나가는 남편을 신경도 안 쓰잖아. 자꾸 집에 엄한 사람 들여서 짜증나게 할 거면 차라리 지금 하는 일 때려치우고 사회복지사나 하는 게 어때? 적어도 그렇게 되면 집에 검은 머리 짐승은 안 들일 거 아니야. 당신 불편한 건 알지만 조금만 참아주면 안 돼? 동서가 계속 우리 집에 살 것도 아니고 딱 한 달만 집에 있는 거잖아. 시댁에 돌아가면 어머니가 또 동서 시집살이 시키실 게 뻔한데 당신은 동서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무것도 없이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각오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끽해봐야 집안 살림이나 시키는 우리 엄마가 보살인 거지.
어차피 집에 가봤자 재훈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강하면서 살 텐데 집안일 하는 것쯤은 일도 아닌 거 아니야? 당신 정말 어머니가 동서한테 어떻게 했는지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하루가 멀다 하고 커튼에 이불 빨래까지. 당신 집안일 쉽다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중노동인지 알아? 가뜩이나 몸도 안 성한 사람한테 힘든 일만 골라서 시키시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일했다가는 멀쩡했던 사람도 알아눕기 십상이라고. 그럼 돈도 안 버는 주제에 살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우리 엄마가 너무한 게 아니라 빈손으로 들어와서 재훈이 등에 빨대 꽂으러 간 재수씨가 너무한 거야.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빈몸으로 결혼할 생각을 하냐고. 동서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혼수를 안 해왔다는 이유로 동서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은 장가를 올 때 이불은커녕 맨몸으로 아버지가 사주신 아파트에 들어왔으면서 정작 같은 처지인 동서를 욕하다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동서에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남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후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동서에게 눈치를 주었고 결국 동서는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시댁으로 가게 되었죠.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든 동서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굴뚝 같은 마음과는 달리 더 이상 동서를 도와주지 못하게 되었어요. 학원을 그만두고 전업주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무조건 맞벌이를 해야 한다는 확고한 남편의 뜻 때문에 어떻게든 참고 일해보려 했지만 몸에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쌓여서인지 참을 수가 없더군요. 더군다나 오랜 시간 같이 일하던 원장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터라 더 그랬던 것 같았죠. 학원 강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던 전 원장과는 달리 새로운 원장은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을 그저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했거든요. 원장은 학원에 들어온 순간부터 한 사람씩 불러내 강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대부분의 강사들은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본 순간 바로 학원을 그만두었고요. 저 또한 계약서를 본 순간 학원을 그만두려고 했는데요. 원장은 계약서에 남아있는 기간을 내세우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학원에서 제일 인지도가 있었던 강사를 적은 금액으로 굴리고 싶었던 거겠죠. 결국 계약서로 인해 발목이 묶여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었네요. 강압적으로 구는 원장 때문인지 아니면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없기 때문인지 강의를 하는 것이 전처럼 출근하는 것이 즐겁지 않았어요. 강의를 하는 것도요. 어떻게든 계약서에 적힌 날까지 강의를 하려 노력했지만 이성적인 머리와는 다르게 스트레스로 엉망이 된 몸은 하나둘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두통과 복통은 한 몸인 것처럼 따라붙었고요. 참을 수 없는 두통과 미열의 병원을 찾아가자 의사는 스트레스로 온몸에 있는 장기가 부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들으니 덜컥 겁이 났어요. 이러다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장에게 위약금까지 물어주면서 학원을 그만두게 된 것이었죠.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고생했다며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남편은 학원을 그만두었다는 말을 듣자 펄쩍 뛰며 화부터 냈어요. 바로 앞에 부모님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당신 결혼해서도 계속 맞벌이 하겠다고 약속했던 거 잊었어? 내가 누누이 말했지 않나? 나는 남편 돈 받아먹으면서 편하게 사는 가정주부랑 살 생각 죽어도 없다고. 세상에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는 직장인이 몇이나 되겠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원장한테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 다시 받아달라고. 자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닌가? 세상에 자기 처가 아파서 일을 그만뒀다는데 어떻게 걱정된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고 다짜고짜 돈부터 벌어오라고 하나? 내가 우리 딸 이렇게 고생시키라고 결혼할 때 이 집 사준 줄 아나? 그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하도 약한 소리 하면서 일을 그만두려고 하길래 버릇을 고친다고 하는 게 그만. 제가 너무 과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보던 아버지께서는 호통을 치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의 모습을 본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그제야 변명을 했고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기에 남편은 그대로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어야 했네요. 어른 있는데도 자기 저 쉰다는 소리에 벌쩍벌쩍 뛰면서 반대를 하는데 둘이 있을 때는 안 봐도 뻔하지. 그렇게 돈이 좋고 내 딸 노는 꼴 못 보겠으면 지금이라도 갈라서고 자네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게. 곱게 기른 내 딸 남의 집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꼴 보느니 차라리 내가 평생 끼고 살 테니. 아닙니다. 제가 그만 실언을 한 것 같아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장인어른. 내 딸 하나 행복해하는 모습 보자고 눈이 차지도 않는 자네랑 결혼시킨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그깟 돈 때문에 길길이 날뛴다면 이 결혼 유지할 필요가 뭔가?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만 다시 한번 돈 가지고 내 딸 못 살게 굴면 그때는 정말 이혼시킬 테니 그리 알게. 아버지의 불호령이 있어서인지 학원을 그만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도 남편은 군말 없이 있더군요. 집에서 휴식을 취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용돈을 줄 테니 더 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차마 은퇴하신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았을 수 없어 거절을 하자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의 말을 무시하듯 매달 통장으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든든하게 뒤를 지키고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여유로운 환경에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도 모든 것이 감사했죠. 용돈을 챙겨주시는 아버지 덕분에 저는 그 후 병원을 오가며 건강에 신경을 쓸 수 있었어요. 모자란 돈은 아파트 아이들의 과외를 해주며 충당을 했고요. 하지만 이런 평온한 나날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아파트 아이들의 과외 수업이 끝난 저녁 동서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전화를 받으니 동서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울먹거렸어요. 시어머니에게 쫓겨났다면서요. 깜짝 놀라 차를 몰고 가니 시댁 문 앞에는 슬리퍼만 신고 있는 동서가 보였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동서에게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걸쳐주며 연유를 물었죠. 동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참 기가 찼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뜬금없이 동서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고 해요. 동서가 도련님과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그 길로 동서를 집 밖으로 쫓아낸 것이고요. 막무가내로 구는 시어머니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한 가족이 되었는데 마음대로 내쫓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동서를 들여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동서에 대한 온갖 폭언뿐이었어요.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서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남편은 출장을 간 상태였기에 참 다행이었죠. 거실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들이킨 동서는 갑자기 눈물을 보이더군요. 자신은 분명 빈털터리로 쫓겨날 게 뻔하다면서요. 아니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빈털터리로 쫓겨나다니.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억지로 이혼시킬 수는 없는 법이야.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내일 내가 어머님하고 잘 말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사실 그이랑 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았어요. 뭐?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았다니. 그럼 지금까지 동거만 하고 살았다는 거야? 그이가 그랬거든요. 혼인신고는 아이 낳으면 하자고. 근데 아이가 잘못되고 난 후에는 혼인신고에 대한 말은 아예 꺼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산 거고요. 어머님께서 아직 이 사실을 모르셔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혼인신고도 안 했다는 걸 알면 아마 당장 맨몸으로 내쳐지고도 남을 거예요. 아니 세상에, 도련님도 참 너무하시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지금까지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도련님 또한 동서를 가족이 아닌 그저 같이 사는 동거인으로 생각한 것 같았거든요. 언제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동거인 말이에요.
괜찮다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동서의 모습을 보니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린 것처럼 아려왔어요. 동서에게는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동서가 완전히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마음을 먹은 것이고요. 제일 먼저 한 것은 도련님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도련님이 동서와 혼인신고를 하게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도련님이 끝까지 동서를 지켜준다면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어찌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너무 간절하게 바라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라고 했던가요? 혼인신고를 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은 물론 도련님의 마음을 잡는 것마저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동서는 시어머니의 핍박과 도련님의 변심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시댁에서 내쫓기게 되었는걸요. 가족이 없는 동서에게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쫓아낸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참 너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고작 5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주어주고 하루아침에 사람을 내쫓다뇨. 시댁에서 쫓겨난 후 동서는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고시원에 짐을 풀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네요. 제가 아니면 동서를 챙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통장에 모아둔 돈을 털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동서의 원룸을 얻어주었죠. 가뜩이나 몸이 약한 동서에게 냉난방은커녕 방음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고시원에서 살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동서가 원룸에 들어간 후에도 시간이 날 때면 틈틈이 들러 반찬을 가져다 주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한에 신경을 썼습니다. 다행히 이런 노력이 통했는지 금방 기운을 차린 동서는 근처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건강도 상처받은 마음도 점점 회복해가는 동서를 보며 안심을 했는데요. 동서가 쫓겨난 지 2달이 되던 날 시어머니가 왜 동서를 쫓아내려고 길을 썼는지 알게 되었네요.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시댁에 찾아갔는데요. 뒤늦게 나타난 도련님께서는 결혼을 하겠다며 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자는 억소리가 절로 나오는 부잣집 딸이더군요. 그제야 왜 그렇게 성급히 동서를 내쫓았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부잣집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시어머니도 도련님도 말이에요. 돈에 눈이 멀어 갈 곳도 없는 동서를 내쫓은 시어머니도 도련님도 절대 용서를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도련님에게 쓴소리를 할 수는 없었지만 도저히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렵사리 말을 꺼내게 되었죠. 어머님이랑 도련님 말이야.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멀쩡히 집에 있던 며느리까지 내쫓으면서 집에 새로운 사람을 들일 수가 있어? 무슨 쓸모없는 잡동사니 버린 것처럼 동서를 내쫓으시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동서 보기 미안해서라도 나 도련님이랑 어머니 얼굴 보면서 웃는 거 못하겠어. 또 울고 있네. 너무한 건 엄마랑 재훈이가 아니라 쥐뿔도 없는 주제에 결혼까지 맨몸으로 결혼한 재수씨지. 당신 자꾸 재수씨 걸고 넘어지면서 이상한 헛소리나 짓거리는데 하는 것도 없이 집에서 노는 것 봐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재수씨처럼 쫓겨나기 싫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잘해. 어휴, 재훈이 자식은 부자인 마누라 만나서 강남 아파트에 외제차까지 받았다는데 내 처지는 이게 뭔지. 아파트는커녕 있지도 않은 동서 타령하며 시댁 행사에도 빠지려는 여자랑 사니 말이야. 내 처지가 비 맞은 생쥐랑 다를 게 없다. 다를 게 없어. 당신 지금 내가 시댁 행사 가기 싫어서 꾀부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아니야? 있지도 않는 사람 걸고 넘어지면서 요리조리 피하려고 하는 거 보면 맞구만. 지금 당신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믿고 설치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만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잘해. 장인어른이고 장모님이고 돌아가시면 고아나 다름없는 당신 걷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남처럼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니 남자는 결혼을 하면 남의 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정한 모습 하나만을 보고 결혼했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이죠. 재혼을 한 도련님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를 했어요.
부자인 처가댁의 도움을 받아 넓힌 사업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잘 사는 도련님에 비해 동서는 참 많은 고생을 했네요. 카페 일로는 수입이 일정치 않아 밤에는 식당 종업원 일까지 하며 참 어렵게 살았으니까요. 도련님과는 너무도 다른 동서의 사정에 자꾸만 더 동서를 챙겨주게 되었는데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저 또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동서의 원룸에 들렀던 날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반찬을 들고 있던 팔에 묵직한 압력이 느껴지면서 확 꺾이더군요. 손목을 낚아챈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요.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난 표정으로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동서가 나오자 굳어있던 남편의 표정은 당혹스러움으로 변했죠. 알고 보니 남편은 수시로 집을 비우는 저의 행동을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오해를 하고 뒤를 밟은 것이었어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오명은 벗었지만 자신 몰래 돈을 털어 동서를 도와주었다는 것에 남편은 화를 냈어요. 왜 생판 모르는 남에게 1,000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빌려주냐면서요. 아무리 개인적인 돈이라고 해도 남편에게 상의 없이 동서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죠. 남편과 화해를 한 후 다음날 동서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동서는 괜히 자신 때문에 시댁 식구들에게 곤욕을 당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이사 가는 것이 맞는다며 그동안 챙겨주어서 고맙다고 큰 절을 올리더군요. 동서에게는 너무 미안했어요. 도와주고자 했던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동서에게 돌아온 거잖아요. 이사 당일 떠나가는 동서에게 그래도 연락은 계속하고 지내자고 말은 했지만 그 이후 동서가 저에게 연락하는 일은 없었네요. 동서에게 온 것이라고는 보증금으로 빌려주었던 1,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저와 동서의 인연은 끝이 나고 만 것이었죠. 동서가 자취를 감춘 10년 동안 참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도련님은 어느새 억대의 자산을 가진 부자가 되어 있었고 만년 과장이었던 남편은 차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죠.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시어머니 또한 도련님의 도움으로 서울 한복판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고요. 한평생 외교관으로 일하던 부모님 또한 은퇴 후의 삶을 즐기고 계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주재원인 오빠를 따라간 새언니의 출산 준비를 돕고 있었고 한국에 남은 아버지께서는 골프를 배우며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셨는걸요. 하지만 하늘은 빠르게 찾아온 행복을 시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저에게 가장 큰 기둥이었던 아버지의 건강을 뺏어갔거든요.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에게 병원은 뇌졸중 판정을 내렸어요. 불행 중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을 했기에 바로 수술을 할 수 있었죠.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치료를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것을 극구 반대했기에 어쩔 수 없이 친정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를 병간호할 수밖에 없었네요. 꾸준한 재활치료를 한 덕분인지 6개월 동안 아버지의 상태는 참 많이 좋아졌어요. 참 다행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이런 아버지의 상태를 모르는지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장인어른 말이야, 아무리 봐도 회복할 기미도 안 보이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힘들게 용쓰지 말고 요양병원이나 보내드리는 게 어때? 당신이야 괜찮다고 하겠지만 다른 가족 생각도 좀 해야지. 언제까지 침이나 질질 흘리는 양반 때문에 시댁 식구들도 나 몰라라 하고 살 거야. 집안 살림하는 것도 시댁 식구들 행사 챙기는 것도 아버지 병간호 핑계대면서 소홀하게 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재활치료하면서 상태 좋아지셨고 이제 곧 일상생활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실 거야. 회복되기는 무슨. 아직 자기 손으로 밥도 제대로 못 드시더구먼. 밥숟가락 들 힘 없으면 그건 끝난 거야. 병원이야 환자 하나 구슬려서 돈 빼먹으려고 입 발린 소리 하는 거 몰라? 차도도 없는 양반한테 신경 쓸 시간 있으면 집에 혼자 있는 우리 엄마한테 가서 말동무나 해드려. 당신은
내가 친정 오가면서 아버지 병간호하는 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어? 그래. 아주 눈꼴 싫어서 죽겠다. 허구한 날 친정에 가 있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 결혼한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몰라? 괜히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이 정도로 경고했으면 장인어른 요양병원에 보내고 와.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같았어도 당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파서 누워있는 당신한테 내가 요양병원이나 가자는 말 하면 좋겠냐고. 당연히 나나 우리 엄마 아프면 당신이 병간호 해야지. 그게 아니면 왜 며느리가 필요한데? 당신 아직도 자기가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인 줄 알고 나대는 모양인데 장인어른도 막간마당의 일급수는 무슨 이혼녀 딱지 달고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이쯤에서 당장 정리해. 친정아버지는 요양병원에 보내고 시어머니나 자신은 제가 병간호를 해야 한다니.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의 태도에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었네요. 친정아버지를 애물단지 취급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고쳐서 살 수 있지만 자신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이기적인 행동은 절대 고칠 수가 없으니까요. 마음을 굳게 먹기는 했지만 가족 없이 혼자서 이혼 준비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어머니야 한국으로 와달라 부탁을 하면 오실 수 있었지만 칠삭둥이로 나와 위독한 조카로 인해 근심 걱정을 하는 어머니에게 또다시 걱정거리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준비를 혼자 하기로 했는데요. 이혼하겠다고 선언을 하자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어요. 이혼을 하면 맨몸으로 쫓겨날 거라면서요. 아버지가 사주신 아파트를 자신의 것처럼 요구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경멸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후 저는 친정에서 지내며 이혼 변호사를 찾아 헤맸어요. 변호사 상담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참 힘들어졌습니다.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찾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었거든요. 실력 좋기로 소문난 변호사의 몸값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쌌어요. 그렇다고 동네에서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를 찾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고요. 결국 이혼을 포기해야 하나라는 고민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마지막 변호사 상담을 받고 나오는 길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였죠. 만나자는 동서의 말에 뛸 듯이 기뻐 바로 약속을 잡고 말았어요. 동아줄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이지만 동서를 만난다면 그래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았거든요. 10년 만에 본 동서의 얼굴은 어쩐지 더 좋아 보였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고 아이까지 둘이나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행복하다는 동서의 말에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네요. 잘 살고 있는 동서와 고통받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비교가 되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을 보이자 동서는 깜짝 놀라며 손수건을 건네주었어요. 가슴에 있던 걱정거리와 고민을 털어놓자 동서는 제 손을 맞잡아 왔습니다. 형님, 이제부터는 제가 도와드릴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만 믿으세요. 동서가 무슨 수로? 그동안 부자 남편이라도 만난 거야? 남편 도움받을 거면 이렇게 큰 소리 못 치죠. 그리고 형님 일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제가 직접 나서야죠. 의아해하고 있자 동서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네주었어요. 명함을 본 후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아무리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해도 아무런 도움 없이 변호사가 되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부모 없는 고아라는 이유로 쫓겨나고 보니 참 서럽더라고요. 형님한테 도움만 받는 제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초라했고요. 그래서 이사간 후부터 이악 물고 공부했어요. 가진 거라고는 쥐뿔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가 공부해서 몸값을 올리는 일밖에 없잖아요. 변호사가 된 후에는 일 때문에 치여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 참 다행이네요. 항상 형님한테 신세만 지던 제가 이렇게 형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말이에요. 10년 동안 제자리인 저와 다르게
자기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한 동서의 모습이 참 멋있어 보이더군요. 동시에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현실에 안주한 스스로는 너무 초라해 보였고요. 자책하고 있자 동서는 힘을 낼 수 있게 수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었어요. 옆을 지키고 있는 동서 덕분에 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동서의 도움으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동서가 힘을 써준 덕분인지 저는 남편을 상대로 승소를 했을 뿐만 아니라 5천만 원의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네요. 물론 남편에게 받은 모욕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이기적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서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는걸요. 하지만 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께서는 허구한 날 아파트로 찾아와 시끄럽게 괴롭히셨습니다. 어디 이혼녀 주제에 아파트까지 꿀꺽 삼키러 들어? 우리 아들한테 5천만 원까지 뜯어간 주제에 지엠이 미국에 갔다고 양심까지 팔아먹은 게냐? 시어머니가 행패를 부릴 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동서였어요. 10년 전과 다르게 단단해진 동서는 시어머니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맞섰고요. 남의 거에 눈독 들이는 버릇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시네요. 먼저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형님이 아파트를 아주버님한테 드려야 하는데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더 이상 못 참아요. 이 썩을 것이 부모도 없는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거냐? 너 같은 거 한 트럭을 가지고 와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하나. 어머니, 그새 더 늙으셨나 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어머님 눈에는 아직도 제가 돈에 눈먼 시모 때문에 쫓겨난 여자로 보이나 본데 말년에 콩밥 드시고 싶지 않으시면 가만히 계세요. 아주버님한테 형님도 떼드렸는데 어머니라고 못 떼드릴 건 없죠. 이게 뭘 믿고 감히 시애미한테. 말은 바로 하셔야죠. 시애미라뇨. 제가 언제 그 집 며느리였던 적이나 있나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랑 입씨름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디 계속 행패 부려보세요. 어차피 법원에서 만나면 끝이니까. 동서는 시어머니한테 변호사 명함을 내밀었어요. 당연히 명함을 본 시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고요. 아이고 아가, 다 늙은 시엠이랑 싸워봤자 뭐가 좋겠니? 더 이상 안 찾아올 테니 한 번만 받아오. 그 후 시어머니께서는 아파트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이혼이 마무리된 후 저는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고 친정으로 돌아왔고요. 아버지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 후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게 되었죠. 영어 학원을 차리는 것이었어요. 영어 학원을 차리기 전 겁이 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동서는 저를 격려해 주었고 진심 어린 동서의 격려에 힘을 내어 영어 학원을 차릴 수 있게 되었네요. 그리고 현재 완치를 하신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따라 오빠가 있는 곳으로 나간 상태예요. 저는 넘쳐나는 수강생들로 인해 비행기를 타기는커녕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하며 보람차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서와는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동서에게 전해 듣기로 이번에 맞은 이혼 소송 상대의 남편이 바로 도련님이었다고 해요. 법정에서 상대 변호사로 동서를 만난 도련님은 졌다고 하는데요. 바람을 피운 도련님은 땡전 한 푼 없이 이혼을 당했다고 하네요. 도련님의 이혼 후 시댁 식구들은 다시 낡은 빌라로 이사를 갔고요. 동서는 자신을 도와준 제게 항상 감사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예요. 동서는 제가 가장 힘든 순간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거든요.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보니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연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힘든 결혼 생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망설임 마시고 꼭 이혼을 하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자란 사람에게 구박을 받으며 시간을 낭비하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며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흔히 겪을 수 없는 불운을 맞고 겨우 친자식을 찾은 홀몸입니다. 제게는 4대 독자 외동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 귀한 세상에서 아들을 가져 축복까지 많이 받았는데 사실상 제가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산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 원대로 되는 일이 참 없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기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도 크게 깨우쳤는데요. 한편으로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부모된 입장으로서 세상 전부인 자식을 잃었을 때의 괴로움과 다시 재회했을 때의 감격은 한 사람 인생을 쉽게 무너뜨릴 만큼 무서운 경험이지 않습니까? 불과 작년에 제가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제게 일어났던 시련이 꿈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지금부터 기구했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춘이었던 시대에는 대부분이 20대에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렸지만 저는 30대가 되어서야 시집을 갔습니다. 노산 때문인지 임신이 잘 되지 않다가 운이 좋아서 아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임신한 지 한 7개월이 되었을 때쯤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갔었는데 그때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온 집안이 들썩이며 경사가 났었습니다. 특히 시가에서 가장 많이 축하를 해줬어요. 시가 쪽에 남자 씨가 귀해서 남편도 3대 독자였거든요. 시부모님이 제게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항상 아들을 바라고 있는 기색이 드러나 저도 내심 아들을 원했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이다 보니까 시부모님 기대에 부응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제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온 다음 날 시가에서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까지 벌였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외곽 쪽에 살고 있어서 도둑 들지 않을 만큼 대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주택이었는데 그날 시부모가 동네 사람들까지 불러다 마당에서 고기 파티를 벌였습니다. 마치 조선의 왕후나 된 것 마냥 엄청나게 귀한 대우를 받아 저 또한 기분이 들떴던 날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 되는 사람은 보기 드물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내 일만 해서 여자한테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쑥맥이기도 했습니다. 시댁에서 전부 남편더러 결혼 못하고 혼자 살면 어쩌냐고 그렇게 걱정을 했다던데 저 덕분에 남편 인생이 구제되었다면서 그 부분 또한 시부모가 많이 칭찬해준 부분이었어요. 그렇잖아도 자기 아들 살렸다고 저를 좋아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다 제가 아들까지 뵀으니 시가에서 저는 정말 왕후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아가 네가 우리 집안을 살린 거다. 정말 고마워. 앞으로 네 건강은 이시엠이 몫이니 아무런 염려 말거라. 어쩜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내게 들어왔을꼬. 원래 며느리 사랑은 시부라지만 저는 시부보다 시모에게 애정을 듬뿍 받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멀리 계셔서 시집살이 강도가 심하면 외로워서 어찌 견딜까 내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모가 알아서 제게 엄마 노릇을 자처해주니 그때만 해도 저는 시집살이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뵌 덕분에 친정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대접을 받으며 등 따시고 배 따시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시모의 다정한 태도가 결국 가면이었고 길게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출산하고 난 후 시간은 전부 저를 등 돌리고 아예 집 밖에 내몰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당황스럽게도 제가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도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결과였습니다. 분명 초음파 검사로는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낳고 보니 딸이라뇨. 제 아이는 조기 출산으로 태어났는데요. 품에 한 번 안아보지 못하고 인큐베이터 신세를 지게 되었고 저 또한 출산 후 바로 혼절을 하는 바람에 탯줄 끊는 아이를 눈에 담지 못했어요.
남편이랑 시모는 출산하는 동안 제 곁을 지켜주고자 했으나 일을 해야만 해서 함께하지 못했고 시부가 대신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결과를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잃었던 의식을 되찾았을 땐 남편부터 시가들이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표정들이 하나같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어요. 저한테 늘 따스한 웃음만 보여주며 내 딸, 우리 딸 해주던 시모도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얼굴로 뱉는 말씨는 제가 알던 시모 목소리에서 확 돌변해 있었어요. 깼니? 지금 정신없을 거 아는데 너 때문에 지금 온 식구가 발칵 뒤집어졌다. 내 뭐 하나 물어보자. 병원 오진인 거니 아니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니? 네? 거짓말이라뇨. 뭘 말씀하시는 거세요?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식구들한테 거짓말한 적은 없어요.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럼 대체 뭐야? 네 말은 지금 병원이 잘못했다는 거네? 어떻게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 애미라는 사람이. 나 참 살다 이렇게 기가 찬 김칫국은 처음이다. 제가 의식을 막 찾았던 터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판단을 빠릿빠릿하게 못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당황해 있던 남편이 대신 흥분한 시모를 말렸고 시부모를 일단 밖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곤 제게 상황을 찬찬히 설명해 주었어요. 나도 어떻게 된 사실인지 모르겠어. 분명 아들이라고 한 거 나도 들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딸이더라고. 딸이면 뭐 어때? 요즘은 딸이 더 귀하대. 엄마 아빠는 옛날 사람이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제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딸이라고 말하는 남편의 발언을 듣고 제 사고 회로는 그것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좀 많이 놀랐어요. 태몽도 항소 태몽을 꿔서 당연히 아들인 줄 알았는데 본의 아니게 시가에 제대로 한 방 먹여버린 셈이 돼버렸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시가 태도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딸이라고 해서 시가 사람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남편 씨를 받은 자식임은 틀림없고 자기네들한테도 엄연히 손녀잖아요. 또 저와 남편 사이에서 둘째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고작 아들, 딸 문제 때문에 이제 막 의식을 찾고 출산한 제게 그리 버럭 소리 지를 것까진 없지 않나요? 생각을 거듭할수록 너무 180도 돌변해버린 시부모 태도에 제가 더 서운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당하게 사과받을 수 있는 기회는 처참히 무너져 버렸어요.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이번 출산은 제가 노산이라 많이 힘겨웠던 시도였다고, 제 몸이 한 번 더 출산을 꿈꾸기엔 많이 버거운 상태라서 둘째까지는 힘들 거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시가 사람들이 알자 제게서 아들을 보겠다는 작은 가망성까지 끊어내고서 등을 돌렸어요. 그래도 남편만큼은 제게 너무 과분하고 진국인 사람이었던지라 제 편에 서줬고 저는 오직 남편에게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딸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아들이 아니어서 아쉬워하는 면이 없었어요. 딸이어도 괜찮다며 성심성의껏 같이 육아를 해줬기에 제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집살이는 피할 수 없었는데요. 신혼 초에도 없던 시집살이를 갑자기 하게 되니 제 몸과 마음이 배로 힘들더군요. 그때마다 남편이 먼저 웃으면서 고생 많았다고 손을 잡아주곤 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제게 유일한 사람마저 앗아가고 말았는데요. 남편이 전봇대 설치 시공하는 일을 했는데 동료 직원의 실수로 감전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남편만 감전이 되어 그 높은 곳에서 그대로 추락해 바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와 딸만 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가는 길 봐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보내야만 했어요. 그날은 제 세상이 완벽하게 무너진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마지막 길은 꼭 함께 해주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제겐 허락되지 않은 욕심이었던 거예요. 시모가 저를 장례식 입고도 못 밟게 했지 뭡니까? 우리 집안을 살릴 귀인인 줄 알았더니 순 원흉 덩어리였어.
내가 너를 집에 들인 게 천출의 한이다. 다신 우리 가문 앞에 낯짝 들이미는 일 없도록 해라.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봐. 너랑 네 딸내미 아주 시궁창에 빠뜨려버릴 테니까. 시모는 제 가슴팍으로 약간의 돈이 든 봉투만 팩 던져준 채 돌아섰어요. 저는 결국 빈소 안에 몸을 들이지 못하고 딸을 업고서 장례식장 주변만 돌았었습니다. 발인식 날 멀찍이 서 남편 떠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오열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차라리 시가 사람들이 처음부터 제게 모질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배신을 느끼진 않았을 겁니다. 저더러 3대 독자 남편 구제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절절 매던 시가들은 그저 욕심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남자씨 하나 때문에 사람이 그토록 철면피 같은 가면을 쓸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가면 벗은 진짜 얼굴색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제대로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순진했던 거죠. 그 길로 저는 아이를 홀로 키웠습니다. 친정에 갔을 수도 있지만 친정도 어려운 형편으로 지내고 있는지라 제가 가면 짐이 될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찾질 못했어요. 그래서 서울 주변을 전전하다가 구청에서는 한부모 가족센터를 소개해 주더군요. 구청에서 집도 도와줬는데 방이 하나 있었고 거실이라 부르기 민망한 규모와 작은 주방이 있는 곳이었어요. 전에 살던 시가보단 열악한 환경이긴 했지만 추위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동네 단지에는 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저처럼 한부모 가정도 많이 산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낮에 한 번씩 복지센터를 찾아가 다른 엄마 아빠를 만나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게도 복지센터에서 일자리까지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일을 소개받았는데 재택 일이라도 체계적인 곳은 나름 근무복지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시작한 일은 호스피스 병동이나 특수아동, 기초수급자 집안에 보내는 비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뜨거운 액체를 사용해야 되는지라 화상을 입기도 하고 손이 성취하나 힘들었지만 그것도 시간 지나다 보니 금방 익숙해지더군요. 그 일을 하면 월 80에서 12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구청 덕분에 집세는 안 나가고 복지센터에서도 지원받는 물품들도 따로 있다 보니까 저와 딸 둘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입는 것, 먹는 것 아끼면서 딸애한테 최대한 남의 집 자식 하는 만큼 키우려고 노력을 다했고 아이가 유치원 다닐 나이만큼 컸을 때는 집 밖을 나가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집 근처에 빵집이 있었는데 거기 카운터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제빵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빵 냄새가 좋기도 했고 또 우리 딸이 완전 빵순이라서 제가 빵집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딸은 저를 살게 하는 원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좋다 하니까 정말로 제빵 일을 해보고 싶더군요. 고민 끝에 저는 제빵사 자격증을 따볼까 싶어 공부를 시작했고 같이 일하는 제빵사님께 도움까지 청해 정말로 자격증을 따버렸어요. 제빵사님은 저의 성실함을 좋게 점수 매겨주셨고 고맙게도 제게 빵집을 키울 생각인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 커진 규모의 빵집에서 본격적으로 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딸은 중학생이 되었고 저와 딸은 점차 행복 궤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제겐 순탄한 길이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숨이 딸려도 행복한 정상에 빨리 오르고 싶었는데 결국 돌뿌리에 걸려 삐끗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실험 과정에서 자기가 A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O형이고 남편은 B형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서 A형 자식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딸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에 살짝 당황했지만 애들이 직접 했다는 실험이라는 걸 감안하면 분명 오류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러려니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몇 년 후 제 발목을 다시 붙들었는데요. 그렇게 붉어진 혈액형 파장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딸이 고등학생이 된 후 학교를 찾아온 헌혈 차량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헌혈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간호사가 헌혈 전 피검사를 했는데 A형이라고 했대요. 이젠 딸이 검사지까지 들고 온 상황이라 빼도 박도 못하게 A형이라는 거였고 저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 불경스러운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딸이 제 혈액형은 알아도 남편 건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일부러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딸이 가져온 검사지를 보면서 며칠간 혼란에 잠겨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떨렸어요. 제 딸이 맞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확률이 생겼다는 게 겁이 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어요. 이 사실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혈액형보다 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끝내 딸과 친자 검사를 해보기로 마음먹었고 딸의 칫솔과 제 것을 들고 기관을 찾았어요. 떨리는 가슴을 안고 받은 친자 검사 결과지는 결국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친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기재된 문장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뜯어보았죠. 눈물이 앞을 가려 마음을 추스르고 보느라 한참 동안 기관에서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연히 내 새끼라고 17년을 끼고 살았던 딸인데 어쩐지 지금 생각해보니 복지센터 사람들이 저랑 딸을 보고 안 닮았다고 얘기를 번번이 했었어요. 그게 결국 이렇게 될 징조였나 봅니다. 그땐 저 혼자 제 딸이랑 닮았다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저와 딸이 혈육이 아니라서 안 닮은 거였다니 충격은 거듭될수록 사그라들기는커녕 제 숨통을 계속 조여왔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싶어서 한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저는 동료 제빵사님께 부탁해 하루 휴가를 내고 제가 출산했던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 병원은 이미 원장님과 직원들이 싹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사정 모르는 직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제 사정을 구구절절 늘어놓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직원분들은 제 사정에 놀라서 당시 병원 기록지를 뒤져 곧바로 보여주었어요. 촌이나 다름없던 곳에 있던 작은 병원이었던지라 저와 같은 날 출산을 한 산모가 딱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어떡해 어머님, 아무래도 병원 측 실수로 아이가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대? 좀 더 알아보시고 그 사람들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요. 아이가 바뀌었다라. 저도 예측은 했지만 간호사가 직접 말해주는 건 타격이 꽤 컸어요. 저는 제가 출산했던 당시의 직원들을 죄다 찾아내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따져묻고 싶었지만 지금으로서 그걸 신경 쓸 겨를은 없었습니다. 고소할 여유가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제 친자식이 어딘지도 모를 곳에서 누군지도 모를 사람 손에 컸다는 사실만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저는 병원에 부탁해서 저와 같은 날 출산을 했다는 산모 집 주소를 받아 신뢰를 무릅쓰고 거길 찾아갔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찾아왔는지 모르겠는데 막상 오니까 초인종은 차마 못 누르겠더군요. 만약 정말 아이가 바뀐 거라면 제 친자식이 이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과연 제가 친자식 앞에 이렇게 나타나도 되는 건지 이런저런 고민이 제 발목을 세게 쥐었어요. 그러던 중 뒤에서 누구냐고 묻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돌아보니 남학생 하나가 서 있었거든요. 그 학생이 저더러 자기 엄마 친구냐고 묻는데 저는 학생 질문은 전혀 안 들리고 얼굴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곤 그 남학생 앞에서 단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게도 남학생의 모습이 죽은 제 남편과 똑 닮아있지 뭡니까?
죽은 남편을 마주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 두근거렸던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학생이 저를 급히 챙겨주며 집안에 들여주었는데 집안에는 이 학생과 함께 단란한 모습을 하고 있는 가족 사진이 참 많이 걸려 있었어요. 역시나 이 학생은 이 집 부모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더군요. 사진을 보고서 제 친아들일지 모른다는 확신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학생의 부축을 받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잠시 뒤 저와 또래로 보이는 아줌마가 나타났어요. 저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분이 바로 저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출산한 아줌마였습니다. 저는 왈칵 올라오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줌마 앞에가 무릎을 꿇었어요. 넙죽 엎드리자 아줌마랑 학생 둘 다 놀라서 저를 황급히 말렸습니다. 제가 염치 없이 잘 살고 있는 집안에 찾아온 건 정말 죄송합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어요. 혹시 아드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말하는 거지요? 우리 애는 B형이에요. 도대체 누구신데 그러시나요? B형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는 남편과 같은 혈액형인 학생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제가 예측하고 있는 친자 사실과 한 발 더 가까워진 셈이었어요. 제가 1990년에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아들인 줄 알고 있던 뱃속의 아이가 태어나 보니 딸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딸이 커서 제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A형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O형이고 제 남편은 B형이거든요. A형 자식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참 당황스러운 소식이네요. 따님이 잘못 측정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렇게 찾아오신 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경기도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적 있으시죠? 빨강 지붕 뒤에 있는 산부인과요. 1990년 4월 18일에 혹시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나요? 제 말을 들은 아줌마는 깜짝 놀라면서 자기 아들 태어난 날이 그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줌마가 놀라며 제 말에 공감을 할 때마다 저는 앞에 있는 학생이 제 친아들이라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둘에게 과거의 사정을 전부 말하고 제 딸 사정까지 밝혔더니 아줌마 또한 심히 놀란 눈치였고 같이 듣고 있던 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례인 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그댁 아드님이 눈에 밟혀서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 이래요. 부탁드립니다. 친자 검사 한 번만 해보게 해주세요. 아줌마 입장에선 안 해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제 제안을 받아들여줬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도 친자에 대한 의문이 생겨버렸을 테니 찝찝한 마음으로 지낼 수 없기도 했겠죠. 그렇게 시행한 검사에서 아줌마와 학생은 친자 불일치, 저와 학생은 친자 일치가 떴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아줌마도 저와 같이 절망하며 주저앉았어요.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며 학생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죠. 한 번씩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아들은 갈수록 건강하게 커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부부랑 닮은 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저와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 자식인 줄 몰라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런 이유였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아줌마네 부부는 자기 아들과 생활 습관이나 입맛 하나 비슷한 게 없어서 꽤나 어렵게 키운 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저처럼 초음파 사진에서 딸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산하고 나서 아들이라길래 단지 초음파 결과가 오진인 줄로만 알았다고 해요. 저희는 사실을 전부 알았지만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이 가장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랑 딸이 친부모의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더군요. 서로 친모를 낯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래서 저랑 아줌마는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만나서 외식을 하는 날을 가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 딸은 아줌마를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아줌마도 제 딸을 보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다며 딸을 만날 때마다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 또한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나서 눈을 뗄 수 없더군요. 자식들은 어른들의 기막힌 실수를 이해해주고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자 노력을 보였습니다. 어쩜 둘 다 하나같이 착하게 커졌는지 모르겠어요. 발칵 뒤집혔던 순간도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하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아들이랑 딸은 같은 동네의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제 빵집이 귀갓길에 있는지라 아들이랑 딸이 나란히 제 빵집에 찾아와 빵을 얻어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매장 쓰레기를 정리한다고 브레이크 시간에 잠깐 밖을 나섰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연찮게 본 건너편 길목에서 익숙한 형상의 뒤태를 목격했는데요. 소름 돋게도 무려 17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 DNA가 과거의 상처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건너편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할머니를 계속 지켜봤거든요. 역시나 할머니가 얼굴을 보이자마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통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 저처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던 저 할머니, 아들 뵀다고 손뼉 쳐주고 딸 낳았다고 지랄했던 시모이지 뭡니까? 건너편에서 시모는 저처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냄새나는 소각장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런 일할 사람이 아닌데 차림새도 볼품없는 할망구 옷을 입은 게 제가 아는 시모 같다가도 낯선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저는 또 한 번 낯선 시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빵집 건너편에 고깃집이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 사장님이랑 이웃처럼 지내는 사이예요. 서로 식사와 후식 관계이기 때문에 은근히 득보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선 저희 빵집을 추천해주고 저희도 고깃집을 맛집으로 추천해주는지라 서로에게 늘 호의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냥하고 털털한 고깃집 사장님이 시모 앞에서는 색다른 이면을 보여주었는데요. 할머니, 제가 일반 쓰레기에 음식물 섞어버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못 살아 정말. 이거 다시 풀어서 골라 담으세요. 그러게 한 번에 잘했으면 1~2번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쓰레기 버리기 전에도 검사 맡으세요. 알았어요, 알았어. 내가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 이거 이미 묶어버렸는데 냄새나게 어떻게 다시 풀겠나. 다음에 할게. 저희는 할머니 아니어도 일해줄 젊은 친구들 많이 구할 수 있어요. 며느리 생각해서 꽂아줬더니 해도 너무하시네. 이러면 나 며느리한테 말해서 할머니 잘라버릴 거예요. 시모는 고기 사장 앞에서 예 굽신대면서 쓰레기 봉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물 봉지 들고 오라는 호통치는 고기 사장 말에 앓는 소리를 내며 느릿하게 움직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과거에 기세등등하던 시모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서 한참 놀라 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모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발견하지도 못했어요. 재활용 정리를 마치고 다시 매장으로 들어올 때는 시모는 없고 고기 사장님만 담배를 피우고 서 있더라고요. 여사장님이신데 상냥하고 친절하지만 좀 많이 터프하세요. 저는 그제야 그 사장님께 인사를 드렸고 살짝 불러서 시모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사장님 며느리가 자기 외숙모라면서 시모를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좀 있는데 자식이 없어서 노후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한때 시족하였던 사람이 고기 사장님 며느리로 들어간 겁니다. 세상 참 좁지 않나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좁은 땅이라지만 서울 땅덩어리가 이 정도로 쉽게 과거 인연을 접할 만큼 작진 않은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시모가 남의 집 종처럼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나를 자기 만족에 이용하는 도구처럼 여기더니 결국 자기도 남의 가게에서 도구로 굴려지는 삶을 살고 있었네요.
저는 고기 사장님께 부탁해서 시모가 쉬는 날이 언제인지 일정을 물었습니다. 시모와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기 위해 물었던 건데 그게 훗날 제게 큰 수혜로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어느 주말 아들이 우리 집을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혼자 연락도 없이 갑작스레 왔길래 버선발로 뛰쳐나가 무슨 일로 왔냐고 다정하게 받아줬습니다. 아들 하는 말이 자기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갸륵한 마음에 감동받아 울컥했지만 너무 자주 눈물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애써 참고 제 남편 사진이 담긴 앨범을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아들은 자기가 봐도 자기랑 닮은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에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빠 되는 사람이 친자식이 누군지도 모르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쓰여요. 아빠라고 불러드리고 싶은데. 아빠는 이미 너를 보고 계실 거야. 네가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준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할 몫은 다 했어. 너무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널 찾은 게 아니니까. 저는 아들의 진심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곧 귀가한 딸과 함께 맛있는 걸 먹으려고 둘을 데리고 외출을 했어요. 당연히 우리 빵집 옆에 있는 고깃집을 찾아갔죠. 시모 쉬는 날인 줄 알고서 찾아간 거였어요. 딸의 친모는 약속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한 게 좀 아쉬웠네요. 딸이랑 아들은 이제 제법 친해져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흐뭇하더군요. 그때 제 귀로 어딘가 익숙하고 소름 돋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정말이지 하늘은 제가 한순간이라도 마음 편히 누릴 수 있는 여유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일부러 시모 없는 날인 걸 알고 고깃집을 찾았던 건데 그렇게 피하고자 했던 시모 목소리가 제 귀를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미안하다니까. 사돈끼리 참 팍팍하게 구네. 이 정도 묻은 거는 손님들이 몰라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 직장에서 사돈, 가족 그런 게 어딨나요? 할머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일 못 써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다 닦으세요. 아니면 오늘 일단 깎아서 드릴 겁니다. 엮이고 싶지 않았는데 돌아보니까 역시나 지난날처럼 시모가 고기 사장한테 갈굼을 당하고 있더군요. 조금 더 가까이서 본 시모의 모습은 상당히 세월을 직격탄 맞은 얼굴이었습니다. 시부모 둘 다 꼬부랑 할매 할배가 돼서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이런 수모까지 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긴 효도해줄 아들이 세상을 뜨고 없으니 자기들 손으로 노후를 벌어먹고 살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런 시모를 무시하고서 애들을 데리고 계산을 하기 위해 사장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먼저 저를 알아보고 아른 체를 하더군요. 아니 애미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어머나, 이 애들은 다 누구야? 설마 너 그새 재혼해서 애 하나 더 낳았니? 제 딸도 버젓이 서 있는데 시모는 제 아들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과거에 아들 좋다고 미쳐 날뛰던 시모 모습이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 아들이 남편을 좀 많이 닮은 편이었는데 그게 시모 눈에도 그랬나 봐요. 여전히 저를 함부로 밀치면서 제 아들 앞을 차지해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애미야, 이 아이는 누구니? 어쩜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똑 닮았을까? 우리 아들한테 숨겨둔 자식이 있었다고 해도 믿을 지경이네. 너는 아빠 이름이 어떻게 되니? 제 아들에게 접촉된 시모 손이 더럽게만 느껴져서 저는 시모의 손을 탁 내치며 제 아들을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모든 사실을 알고 고통받으라고 시모한테 숨김없이 제 사정을 다 밝혀주었죠. 그러자 시모가 훗날의 처지도 모르고 기함을 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마치 과거에 제 초음파 소식을 듣고 동네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내 아들이랑 이렇게 닮았는데 내 손주가 아닐 리 없지. 세상에나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다니. 내가 네 할미다, 아가야.
과거에는 저 상냥한 가면에 속아 시모를 엄마 같다는 가증스러운 생각까지 했었는데 지금 보니 저 용심만 가득한 얼굴을 왜 몰라봤나 싶네요. 아기 시절에 그나마 안면 텄던 제 딸한테는 일체의 관심도 없고 그저 얼굴 처음 본 아들만 붙들고서 구역질 나는 애교를 부리고 있으니 보고 있는 저까지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시모 태도가 기가 차서 저 아이들한테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하고 시모 앞을 다시 한번 막아섰어요. 뭐 하는 짓이니? 아직 내 손자 이름이 뭔지 묻지도 않았는데 건방지게. 다시 데려오너라. 내 아들 자식이니 이제부터 내 품에서 키울 거야. 어련하시겠어요. 남자씨의 미친 눈은 어디 안 가나 봐요? 남자씨 마른 집에서 혹독하게 굴려졌으니 그쪽도 당한 만큼 저한테 갚아주고 싶었겠죠. 저를 갈구면서도 원래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배우는 거라고 하셨죠? 잘 들으세요. 그런 건 내리사랑이 아니라 횡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그게 신고도 되는 범죄고요. 얘가 뭐라고 하는 거야? 말버릇이 왜 이렇게 싸가지 없어졌어? 내가 그래도 한때 너한테 시엠이 되는 사람이었어. 시끄럽고 내 손자나 데려오라니까. 시엠이 같은 소리 하네.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본인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지금 처지 똑똑히 되새겨보세요. 고기 불판이나 닦고 있는 주제에 떵떵거리면서 제 얼굴에 침 튀길 입장은 아니잖아요? 보아하니 남편 목숨값도 흥청망청 써버린 것 같은데 여기마저 쫓겨나면 거짓골 못 면할 텐데요. 시모는 제 말에 머리끝까지 열이 받은 얼굴을 하더니 곧 쌍욕을 내뱉었습니다. 제 멱살까지 잡으면서 저보고 또 자기 집 망하게 한 원흉이라고 자신이 이렇게 망가져 사는 건 다 저 때문이라고 옛날과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하도 같은 욕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젠 시모의 일관된 레퍼토리가 지겹지 뭡니까. 저는 힘 다 빠진 시모의 손길을 내친 후 사장님 손에 쥐어진 수세미를 냅다 뺏어왔습니다. 그리곤 시모 목덜미를 쥐어잡고 수세미로 시모 입을 벅벅 문대었죠. 도대체 몇십 년 동안 입을 안 씻고 살았대. 입 열 때마다 더러워서 듣기 거북하네요. 누가 누구더러 원흉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시죠. 이 못된 성깔이랑 심술만 줄였어도 남편이 그렇게 쓸쓸하게 죽진 않았을 거예요. 다 늙어서 외롭게 고독사하고 싶은 게 아니면 제발 철 좀 들어요. 나는 시모를 팩 놓으면서 기름때 잔뜩 묻은 수세미를 시모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시모가 기침을 캑캑하면서 쌍심지를 켜고 저를 노려보는데 더 이상 저한테 덤벼들진 못하더군요. 아무래도 체력에서 차이가 크게 불리하다는 걸 느끼고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정을 고스란히 다 듣고 있던 고기 사장님은 시모의 실체를 알고서 턱 빠지게 입을 벌렸고 시모에게 그딴 정신머리로 사니까 지금 벌 받는 거라고 양심 있으면 손자 같은 거 찾지 말라며 같이 호통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기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시모를 해고해버렸어요. 시모는 돈줄이 끊기자 체면 다 구기면서까지 고기 사장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사장님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해고만은 안 된다고 사정을 했어요. 그 모습이 참 비굴하고 고소하더라고요. 고기 사장님은 그런 시모한테 사과를 왜 나한테 하냐면서 또 강하게 소리를 쳤고 시모는 그제야 제 앞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그동안의 행실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무려 17년 만에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마저 시모가 자기 밥줄 위해 가식적으로 용서를 빈다는 게 너무 눈에 보였습니다. 원래부터 용서할 마음 따위 눈꼽만큼도 없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진심이 없는 시모의 태도가 더는 사람으로 안 보이더군요. 노망난 할머니 다 됐네. 그쪽 팔자는 결국 이렇게 될 거였어요. 귀한 손주 잃고 죽을 때까지 남의 집 종노릇이나 하다가 눈 감을 팔자라는 거 그만 받아들이셨으면 하네요.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저나 우리 애들 눈에 2번 다시 띈다면 그땐 이보다 더 지독한 시궁창에 빠뜨려 버릴 거예요.
평생 후회하면서 눈물로 허송세월 보내길 바란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고깃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시모가 따라 나오며 저를 한서린 목소리로 불렀지만 고기 사장님한테 쫓겨나는 바람에 가게 문에 매달려 있느라 쫓아오진 못했어요. 그냥 과거의 상처로 묻힐 줄 알았던 기억을 이렇게 다시 마주한 것도 놀라운데 제 속에 있는 할 말까지 다 해버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시모한테 당했던 수모에 비하면 제 호소는 짧고 굵은 한 방이었지만 시모는 제가 따로 벌을 주지 않아도 이미 벌을 받고 있던 처지인 것 같아 충분히 속 시원했습니다. 제가 빵집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으니 시모가 떠나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거짓골 대고도 제게 고개 빳빳이 들던 시모가 말뿐인 제 제안을 어디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따로 고기 사장님한테 부탁했어요. 고기 사장님한테 얘기해 시조카를 통해서 시모가 영영 이 길목에 못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고기 사장님이 시조카한테 시엄마 입장인지라 시조카가 고기 사장님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못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어디 감히 시모가 버팅길 수 있었겠습니까? 시자를 계급처럼 생각하던 시모는 결국 평생 시가 대접은 못 누려보고 외가 쪽 친척 나부랭이 정도의 취급만 받다가 저 세상으로 가겠네요. 시모를 쫓아내고 찾아온 평화는 생각보다 저에게 깔끔하고 시원한 기분을 만끽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젠 저도 내 새끼들과 저 스스로를 지킬 만한 힘이 생겼다는 걸 증명해 보인 셈이기도 해서 제 자신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제 아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한 시모가 언제 또 저희 앞에 나타날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더는 저런 늙은 할망구 따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경고했던 대로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다면 정말 시궁창으로 밀어버릴 각오도 이미 하고 있어요. 덤빌 테면 덤벼봤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제가 그 집안에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차차 가정에 안정이 찾아오고 아이들도 무럭무럭 커서 현재는 벌써 둘 다 대학생이에요. 이렇게 오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고 안정기가 지속된 건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모를 마지막으로 대적한 게 2년 전이라 지금은 꽤 많이 잊혔어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저희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와서 정신없는 상태거든요. 글쎄, 우리 애들이 연애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저랑 사돈되는 입장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왜냐면 딸도 내 자식, 아들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건 사돈 집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애들이 처음 관계를 밝혀주었을 때 당황하긴 했지만 법적상 문제없는 사이인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저와 사돈 집안은 우리 자식들 사이를 적극 응원해주는 방향으로 마음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호적은 본래 생모 밑으로 호적을 옮겼어요. 이것 또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아이들 선택에 맡겼더니 아이들이 생모 밑으로 호적을 옮기되 양가 집안 어른들에게 전부 엄마 아빠라고 부르겠다더군요. 벌써부터 결혼까지 약속해서 양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렇든 저렇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사돈은 그저 내 자식들이 우리 곁에 있어주기만 한다면 그걸로 만족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인연이 다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제가 죽기 전에 이 정도로 심한 비탈길을 걸어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평한 시멘트 바닥을 밟기까지 비탈길 때문에 발바닥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시멘트 바닥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의 행복이 남들보다 2배, 3배로 소중하고 기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인생의 고비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인생이란 게 늘 순탄하기만 했던 분도 언제 어떻게 삐끗하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스스로에게 주어진 고비가 좀 많이 힘든 편일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좌절할 만큼 하시고 올 만큼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곤 탈탈 털고 꼭 일어나셔야 해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에게만 그만큼의 보상이 따르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 특히 젊은 청년들이 이른 나이에 너무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본인의 시기가 올 때까지 계속 일어났으면 싶어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인생의 큰 틀은 결국 모두의 공통점이란 걸 아시고 매사에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만 글을 마쳐야겠네요. 다들 늘 평안하길 바래요. 고맙습니다.